논현동 기준으로 1월부터 7월까지의 매매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재웅님이랑 매입하시나요? 저라면 다른 건물을 1년에 거의 8억 4천씩 받는 거죠. 꼬마 빌딩 이상이죠. 꼬마빌딩 이상. 실제로 주변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쪽 상권 별로 안 좋아해요. 맞습니다. 저 4억으로 썼으면 가서 좀 반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잘 지었어요. 네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나영석 PD님이 그 건물도 매입을 했잖아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의 서천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구도죠. 저희가 좀 이번에 빌딩 매매 사례라든지 투자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더 뎁스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좀 팟캐스트 형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닌 저희 회사의 구성원이 재훈님을 좀 초청을 해서 한번 좀 새롭게 좀 영상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사 한번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너스 중개법인의 이재영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자의로 인한 자의로 인한 유튜브 촬영을 굳이 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는데, 지금 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제가 올해 2월에 입사해서 네, 그쵸, 지금 올해 6개월 정도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너무 올해 좀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내시기도 하고 너무 일을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해서 나와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전에 그럼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네. 기존에는 상업용 부동산 자문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반 직장인 생활 하다가 네. 이쪽으로 이직을 해서 건물 중개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상업용 부동산 회사라고 하면 뭐 그 자산운용사 관련된 네네. 뭐 그런 쪽 일이겠죠. 네네. 그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그런 일을 했다 보니까 부동산의 이해도가 훨씬 더 좋으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여기에 실제 시장에 와 보니까 거기는 이제 회사 대 회사로 담당자들끼리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좀 상대하고 세이지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적게는 20대부터 많게는 뭐 80대, 90대 맞습니다. 이런 분들 좀 상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떠한 좀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억이 좀 있나요?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사실 너무 많지만 짧은 시간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B2B의 어떤 그렇죠, 거래 B2B 죠. 형태가 많다 보니 그 상대방 회사의 직장인 형태의 직원 담당자분이랑 많이 소통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현재는 이제 그 매도하시는 분이나 매수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인 이제 개인 형태나 그런 형태의 건물 소유주 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그 메시지의 오감이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고 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오가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그 일하는 이 차이가 조금 달라서 네네.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좀 매력적이죠. 네, 영업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논현동 기준으로 그 1월부터 7월까지의 매매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개별 건에 대해서 대표님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7월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우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기준으로 거래는 48건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물 전체 매각 관련해서는 21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뭐 집합 건물의 일부나 아니면 구분상가 구분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류의 거래였었습니다. 금액대 볼륨대 거래된 사례들 보니까 그 대부분 뭐 100억대 이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 이 볼륨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월부터 7월까지. 아무래도 논현동 기준으로 뽑아보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꼬마 빌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평당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다 보니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대가 좀 높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논현동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현동 그 섹터라고 하면 뭐 신사역 이면도 논현동이고 학동공원 쪽이 그 다음에 뭐 신논현역 이면도 논현동이고 원주역 이면도 논현동이고 맞습니다. 학동역 그 다음에 선정릉역 이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어디 논현동 섹터가 가장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단순 토지 평당가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남대로 부근인 신논현 쪽이 가운데에 이제 경사지 부분은 뭐 물론 제외해야겠지만 강남대로변의 인근인 이제 논현역, 그러니까 논현역하고 신논현역 그쪽 사이 맞습니다. 그쪽이 일단은 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가는 것 같고 뭐두 번째로는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학동역 위쪽에 이쪽. 네네 그쪽에 사옥 부지를 많이 찾으시는 맞아, 그런 맞아. 부분이 좀 인기가 있는 걸로 좀 뭐 신사역 생각이 이면이라든지 네네. 학동로 이면. 맞습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물론 이제 강남 노년역 내에서 가장 네, 안 좋은 부분이라고 뭐 생각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언주역 언주 은근히 그래도 4개 섹터 안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밸류가 좀 덜하지 떨어지나 않나. 네네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재훈님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건물을 좀 알아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네 이게 저희가 코비드 시절 때 저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려가지고 이전에 크게 쳐다보지 않았던, 크게 강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섹터조차들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이면에 이면 더 안쪽에 안쪽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들까지 다 소비가 되고 네네. 그런 쪽들까지도 심지어 다 신축이 되고 해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률 사태가 사실 이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안 좋은 이쪽에 그 신축한 건물들은 공실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공실률 자체가 원인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수요 공급 기준으로 먼저 관점을 바라봤을 때에는 네. 이전에 비해서 신축으로 개발하는 행위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신축으로 공급이 된 건물이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차로 들어올 만한 임차인들의 수요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제 시장이 조금 그렇게 사무실 임차 수요가 맞아요. 높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사무실 임차 기준으로는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공실률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근생 기준으로 또 보더라도 지금 시장 경제 부분이 소비가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 맞아요. 그런 자영업자들의 수요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공실률을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자면 첫 번째는 입지고, 네, 두 번째는 뭐 시장 상황,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업들 자체가 좀 약소화가 되다 보니까 네. 공실률이 발생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정부 정책 같은 거 나오면 네, 뭐 백조 펀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AI 강국을 좀 만든다고 하니까 네. AI 관련된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AI라고 하면 거기에 딸려오는 IT,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고 하는 모든 업종들, 네네. 그다음에 뭐 사스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들, 네. 거기에 딸려오는 뭐 디자인 이런 회사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받을 거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한다고 하면 5년 동안 VC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으면 그런 공실률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전년도 분기별 그 공실률을 좀 체크를 했었을 때 공실률이 그래도 3%가량 좀 줄었어요. 네네. 그리고 GBC 근방이 많이 줄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많은 그 고객들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 라는 쪽은 뭐 예를 들면 뭐 잠원, 뭐 반포, 네. 뭐 역삼동 이명, 맞습니다. 테너로 남쪽, 뭐 언지역 한쪽이 이명, 뭐 주택가에 뭐 이런 안 좋은 섹터들에 남아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악성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쪽들까지 소진이 되려면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된다. 네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임대료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적은 임대료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많아지면 공실률이 좀 채워질 것 같고 공실이 많이 떨어지면 또 그런 지역들도 많이 소진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5년간은 그래도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네. 좀 민간 투자가 되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격적으로. 네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논현역 그 강남대로 이면 쪽에 네. 거래 사례들이 일단은 1월부터 7월까지 4개 정도의 거래 사례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음. 먼저 이제 논현동 GS25 건물이 우선 그게 지금 한 300억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평당가가 한 2.2억 정도가 됐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 건물의 위주의 이제 수익률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잘 나오지 않는 입지에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괜찮게 매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리노베이션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건물이 평당 2억 2천 정도라고 하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죠. 네네. 여기가 산문 찍고 나와서 거의 뭐 50m도 안 돼서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여기 입지는 정말 저도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매입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매입해서 어떻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입지만 봤을 때에는 잘 나오지 않는 코너에 100평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0억 정도의 볼륨을 태워서 이거를 매입했는데
아무래도 손을 대야 되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매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엑시트 전략에 대한 부분은 그려지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신축 행위나 리모델링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인포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네네. 뭐 이게 첫 번째로 신축이 되려면 명도도 다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억대 정도에 매입을 해서 명도에 들어가는 어떠한 시간적 기획 비용이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금융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캐파라고 하면 건물을 이제 지은다고 했을 때 건물의 공사 비용이 좀 많이 증진되겠죠. 네, 300억이 좀 매입을 하면 그게 원가가 뭐 400억 가까이 준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네. 모든 투자가 네네. 저희가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살 때도 네네. 향후의 미래성을 보고 사긴 사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 나중에 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오른 가치에 대해서 누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그런 거 봤을 때 여기 입지에 3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서 그 이상의 가치를 누군가가 받아줄 것인가라는 거는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논현동 형우 빌딩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163억에 매매가 돼서 단순 토지 평당가로 1.6억 정도에 이제 매매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지에 있어서 조금 용적률 이득을 좀 보신 부분도 있고 21년도에도 한번 거래가 됐던 건물이어서 예, 지금 한 3년 정도 안에 다시 재매각을 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 그 리모델링을 좀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141억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163억에 팔았다고 하면 네. 시세 차익이 아주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네네. 아예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 한번 가보셨어요? 인근에는 한번 가봤어요. 좀 어떤 느낌이 좀 들던가요? 거기 가보니까 조금 복잡하다. 복잡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당가나 그런 근린생활 시설이 많은 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사옥 형태의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근린생활 이게 시설 수요가 맞아 없지 않았나. 이게 제가 보는데 이쪽 메인 길은 네. 이래나 저래나 이제 상층부까지는 임차가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가보면 이 건물 기준으로 이쪽 안쪽에 그러니까 논현역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쪽 안쪽 상권이 되게 애매해요. 네네. 그래서 이 건물도 몇 층은 좀 공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안 팔렸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라인이 상층부에 들어올 만한 이 MD 구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1층에 뭐 예를 들면 이자카야 혹은 1층 여기는 요식업하고 술집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사용자 입장이고 재영님이 임차인 입장이라고 하면 네네. 1층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음식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요식업이 들어가 있는데 상층부에 또 오피스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쪽은 상층부가 오피스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잖아요. 주차. 맞습니다. 물론 주변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차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상층부가 항상 몇 개 층은 공실이고 공실이 장기화된 상권 중에 좀 하나이다. 네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비해서 이 논현역 부근 그러니까 그런 쪽에 비해서 이쪽이 좀 저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기에는 좀 잘 매입하신 것 같나요? 단순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에는 뭐 잘 매입했다고 보여질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임차인을 맞추고 그 수익률에 따른 이자 비용이나 그런 수익을 감당하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재매각이라는 부분을 검토했을 때 163억이라는 볼륨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또 여러 채가 또 있다 보니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런 이게 부분으로 선택지가 봤을 좀 때는 여러 가지가 좀 있죠. 조금 잘 매입했다고 저는 네.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재용님이라면 매입하시나요? 저라면 다른 건물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근방에도 또 거래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거래된 사례를 한번 보면 210억 정도의 거래가 됐죠. 이 맞습니다. 논현동 183-4번지고 예전에 매매 사례 한번 좀 다뤘었긴 했는데 네네. 대지평수가 163평이에요. 네네. 그리고 연면적도 460평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210억 정도 그러니까 평당 1억 2천 정도에 좀 거래가 됐는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다뤘던 건물보다는 앞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입지적으로는 이 원경 빌딩이 좀 더 나은 걸로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도 훨씬 더 좋고 네네.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게 이제 210억 정도 되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명도 조건이 좀 어렵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 비용 정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1층에 권리금이 거의 다 억대가 넘어요. 맞습니다. 자리가 네네. 원래 이제 이쪽 거리랑 이제 조금 그 강남대로 좀 나가 보면 백종거리로 되게 유명했었어 가지고 정말 많은 먹자 상권이 좀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아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권리금이 거의 억대가 넘기 때문에 명도하기가 쉽진 않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210억 금액 볼륨 베팅 대비 돌아오는 이제 인컴이죠. 네네. 인컴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맞아, 임차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에 상층부에 결국에는 임차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맞출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지나 명도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말 명도비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긴 그렇죠. 합니다. 근데 네. 어차피 이거는 신축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네네. 1층 상권을 살리면서 상층부를 리노베이션을 하는 걸로 좀 대수선을 하는 걸로 방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 사례보다는 이 매매 사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이게 더 네. 나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노현역하고 노년역 이 사이의 강남대로는 거의 다 리테일보다는 이 성형외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거리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사역 그리고 도산대로까지 이어지는데 네네. 이 강남역하고 이 신노현역 이쪽 사이는 리테일도 들어가 있고 뭐 성형외과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 학원도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한 개의 역 차이의 이 거리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 신축을 해서 성형외과나 이런 거를 좀 세팅하려고 매입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맞은편은 뒤쪽에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반포동은 들어가고 뒤쪽은 거의 다 주택가잖아요. 그리고 뒤쪽 주택가가 상당히 그 공실률도 많이 많아지고 네네. 근데 반면에 이쪽에 붙어있는 쪽은 뒤쪽이 그래도 먹자 상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뒤쪽이 아무래도 반대쪽보다는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거 감안해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 바로 근방에 또 연예인이 매입하신 사례도 있죠. 네네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난 사례긴 하나 배우 장혁 씨가 15년 7월 정도에 이제 155억 정도의 건물을 이제 매입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지금 거기에 단순 토지 평당가로 1.16억 정도 이제 매입을 했는데 15년도에. 네, 15년도에 이제 155억이 사실 큰 금액이긴 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는 이제 공실률 걱정이 사실 많이 없는. 많이 없죠. 2015년도 당시면 지금의 상권 이미지랑 정반대예요. 네, 그때는 이쪽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그렇죠. 한신포차도 있을 때고. 한신포차도 있을 때고 네. 여기 되게 유명한 뭐 오징어집, 뭐 횟집 되게 많은 술집이 많았던 섹터여가지고 어디 술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대부분 강남대로보다는 여기 신노현역으로 많이 갔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대로 있는 강남역 상권보다 한동안 트래픽을 이겼던 상권이었기 때문에 15년도에 평당 1억 1천에 150억 주고 매입했다고 하면 정말 큰 돈을 주고 큰 베팅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왜냐면 그로부터 1년 뒤에 바로 주변에 16년도에 뭐 평당 9천대도 팔리고 네. 뭐 8천대도 팔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대로에서 들어오면 건물이 바로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코너에 이점 있어서. 그리고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게 건물의 연면적이 한 500평 가량 되잖아요. 네네네. 월 인컴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천에서 7천 정도 들어올 텐데 네. 이걸 이제 7년 동안 받은 거니까 그렇죠. 꽤 큰 거죠. 맞습니다. 1년에 거의 8억 4천씩 받는 거죠. 7천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럼 10년이면 80억이에요. 그렇죠.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 이자를 냈겠지만 그거를 뭐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10년간 받아온 임대 소득이 제가 추정컨대 최소 30억에서 5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많이 레버리지 썼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건물 투자 사례를 많이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이면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맞습니다. 미용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용실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쪽이? 아무래도 유흥 상권이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종사자분들이나 네. 관련된 업을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여기서 준비도 되게 많이 많아요. 하시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일할 때 이쪽이 그런 상권인지도 모르고 네. 아 여기는 뭔가 미용에 뷰티에 특화된 상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무래도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네. 아 여기 이제 그렇게 좀 특화된 상권이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주변 선배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고 있고 실제로 주변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쪽 상권 별로 안 좋아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쪽 상권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술을 엄청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은 그러한 인식이 좀 세다.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밸류 있는 기업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바로 맞은편인 이 논현로 기준으로 북쪽이죠. 네. 이제 학동공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학동역 인근에도 네, 이제 나영석 PD가 소속돼 있는 엘그리지 커밍 사옥 인근에 네, 있는 신축 건물이 매매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에 대표님이랑도 한번 가봤던 맞아요. 건물인데 확실히 그 건물이 신축이어서 그리고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그 가시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떡볶이 사업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었고 건물이 이제 지금 매각이 되어서 17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토지 평당가로 1.4억 정도에 이제 매매가 되었고요. 네네네. 신축 건물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층고가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목적에 맞는 분이 사옥을 썼으면 가서 좀 반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잘 지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건물 매입하신 그 회사가 워낙 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네네. 실제로 저희 회사랑도 거래를 몇 번 해봤던 네네. 회사 중에 한 명인데 72억 정도의 건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170억에 판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시세 차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매각한 사례고 이쪽이 학동공원이 원래 고급 주택 존이잖아요. 네. 예전에 뭐 SK 최태원 회장도 살았었고 네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살고 계시고 그렇죠. 그 재계분들 뭐 2세 3세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쪽 부근 중에 한 곳이고 바로 아래쪽에 브라이튼 노년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유재석 브라이튼 씨가- 노년 유재석 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 뭐 가격이 뭐 70억에서 네. 뭐 100억이 넘어가는 그렇죠. 꼬마 빌딩 이상이죠. 꼬마빌딩 이상 그런 쪽이 이제 바로 밑에 브라이트 노년이 있으니까 네네. 바로 밑에 어떻게 보면 한남동이랑 비교해 보면 나인원하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굳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급적인 분위기와 바로 북쪽으로는 또 학동이 있고 그 학동 뷰로 해서 여기가 또 경사면이잖아요. 거기서 바라보는 뷰가 되게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홍창으로 빼서 지금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지 네, 이게 그럼- 막는 건물이 없어서 진짜 시원하게 저 되게 멀리까지 시원하게 뺐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가 단순하게 뭐 토지 평당가로 이게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보면 아 이거 되게 밸류가 되게 있다. 여기 우리 회사가 구성원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으로 저는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계속 오래 쓸 사옥 목적이라고 하면 저도 근데- 근로자들이 안에서 진짜. 앉아서 밖에를 바라봤을 때 네. 복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뷰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아 너무 있습니다. 좋았어요. 네. 이거 뭐 다른 뷰도 봐도 되지만 너무 좋아. 근데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임대 세팅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이걸 뭐 팔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 사업 목적으로는 되게 잘 매입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나영석 PD님이 그 건물도 매입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00억 정도에 200억. 예, 200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 토지 평당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한 사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가보면 그 제가 유럽 뭐 그리스 이런 쪽 안 가봤지만 그 성벽처럼 지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벽돌로. 네. 그래서 되게 좀 웅장한 느낌이 네, 있어요. 견고한 느낌이 네, 들고. 여기 학동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그쵸. 위쪽에 있는 건물들이 크게 대두되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뭔가 성벽 같은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되게 웅장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사옥들의 특징이 좀 그 되게 프라이빗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전에는 여기 네네. 소니코리아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업 관련된 회사들도 많고 네. 그다음 광고업 IT 쪽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깔려 있고 젤리피쉬 뭐 젤리피쉬도 엔터테인먼트 있었고 그다음에 뭐 마켓컬리 뭐 이런 회사도 네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좀 밸류 있는 회사들이 이쪽을 이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걸어보면 언덕길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도보권으로 접근하기엔 사실 굉장히 힘든 네, 되게 경사지죠. 심한데 네. 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 그쵸. 저 나만의 사옥이 좀 온전하게 있는 그래서 이게 뭐가 집중도가 더 좋다. 뭐 제가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네. 뭐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입한 것 같고 지금은 그럼 200억 정도 주고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 주고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원가가 거의 이제 한 300억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 드시나요? 이후에 매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네네. 좋은 투자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봤을 때 맞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봤을 때 200억대 플러스 한 100억대 한 300억대 정도 되면 대체제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제 셈계산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다른 쪽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베네핏을 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이거는 사업 목적이고 이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 이제 기타 많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지적으로는 정말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도산대로 쪽으로 좀 보다 보면은 네네네. 그쪽에도 지금 거래 사례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예,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지금 현재 사무실이 인근이다 보니까 조금 네네. 더 저희가 좀 더 접근성이고 좀 더 네. 심리적으로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네. 드는데요. 자주 거닐던 거리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점심시간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논현동 11-5번지가 8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전체 명도되어 있는 상태로 매각이 되었고 새로 매수하신 분께서 네. 뭐 신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행위를 해서 그럴 네네. 수밖에 없죠. 이게 건물이 되게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이게 네네, 뭐 1, 2층짜리고 그쵸, 되게 많이 가는 길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안쪽 한쪽 이면에 음. 되게 막 그 맛있는 그 닭기장집도 있고 그쵸. 앞쪽을 쭉 가다 보면 이제 신사역 가고 이어지는 쪽이고 이쪽 라인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대로변은 네네. 거의 다 성형외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신사에 가까워질수록 맞습니다.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쪽이 되게 많고 해외에서도 신사역을 오는 이유가 뭐 원정 성형, 원정 관리, 뭐 일본에서 너무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골목을 가면 특이하게 그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길목 중에 하나고 바로 이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들이나 피부과 의원들이 백오피스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네네. 상층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이 건물이 이제 팔렸다는 건데 뭐 가격 보기에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토지 단순 평당가로 봤을 때는 잘 매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거의 이후에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추가 자금이 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엑시트 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첨예하게 네네. 첨예하게 좀 뾰족하게 한번 본다고 하면 82억 5천에 매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지평수가 한 60평 정도 가량이 되고 네네. 그러면 한 평당 토지 평당가가 1억 3,700인데 네네. 이 입지에 그래도 향도 나쁘지가 않고 네네. 그래도 북향을 좀 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원가율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네네. 요새는 한시적으로 3년 주잖아요. 네네. 50% 베네핏 더 주니까 네네. 일단 1층을 다 날려야겠죠. 필로티 구조로. 네네. 근데 1층은 일단 임대료가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 다만 여기가 레벨그라운드가 위쪽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하층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하면 지하층이 지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럼 용적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신축비가 제가 러프하게 따져봐도 한 15억에서 한 19억 정도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가 수준 자체가 100억 초반 정도가 될 텐데 100억 초반에 그러면 평당가가 한 1억 9천 정도 되겠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는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축행위 했을 때 100억이 일단 넘어가실 텐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면은 사실 그 이상의 이익을 끼고 매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서 회수율에 대한 그러니까 황금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도 거래가 됐죠. 예, 그쵸. 그 맞은편에 세탁소 건물도 저희 네. 손님이 꽤나 깊게 보시다가 맞아요. 결국에는 조금 성사가 되진 못했지만 그 건물이 결국엔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막을 됐죠. 네네. 그게 이제 양면도로 끼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75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는데 네네. 평수가 한 60평 조금 넘고 평당가가 한 1억 2천대 동일하게. 네.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건물의 대수선을 거의 신축급으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좀 많이 애매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뒤 건물이긴 하지만 주차도 다 걷어내야 되고 뭐 코어도 일부 좀 변경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신축하는 거에 비해서는 막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지 대비 뭐 공사비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82억 5천에 매입했던 사례보다 이 건물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82억 5천에 매각됐던 그 건물도 원래 매입을 했다가
직접 이제 뭔가 신축 행위를 하려다가 그대로 그냥 재매각을 했던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직접 봤을 때는 바로 맞은편보다는 이 해당권이 훨씬 더 잘 샀다. 그리고 이 라인으로 70억대의 양명 도로를 낀 거는 나중에 신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축한다면 차량 인아웃도 좋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성형외과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피부과 의원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업종한테 또 백오피스로 팔기도 되게 좋고 뭐 사업 용도도 좋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대로변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네. 도산 150 건물도 결국에 매각이 맞아요. 됐습니다. 결국에 매각가도 1,530억으로 네, 매각이 1,530억. 되었고 네. 아무래도 신축인데 단순 토지 평당가를 감안하더라도 되게 잘 매각이 된 되게 잘 너무 합리적인 금액으로 되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볼륨이 커서 접근할 수 있는 손님들은 한정적이었겠지만 그래도 거래 자체만 봤을 때에는 잘 거래가 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면은 좁고 뒷면으로 넓어지는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산 150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니은자 테트리스 모양처럼 네, 맞습니다. 필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에 가깝고 건물은 또 최근에 지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지어졌고 맞습니다. 지하 5층까지. 5층부터 네. 지상 9층인데 사실상 지하층이 거의 다 노출됐어요. 네, 맞습니다. 뒤쪽 길이 이제 좁은 도로니까 뒤쪽 길로 해서 차량 인아웃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봤을 때 연면적당 평당가가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평당가가 2억 6천이니까 정말 잘 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도 정말 뎁스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좀 너무 아깝게 좀 그렇게 된 건 중에 하나였고 원래 이게 이제 그 마스터운 운용이랑 네네. 그 패스트 5랑 해서 지분 비율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콘소시엄 해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임차도 몇 개 층은 비어져 있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들어오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근의 거래 사례로 네. 아무래도 좀 유명한 건물이 또 네. 이전에 매각이 됐었는데 김우빈 씨 배우 맞아요, 김우빈 맞아요. 씨가 네, 건물을 건물. 네네, 매입을 했었죠. 그게 네. 예전에 빅히트 빅히트 네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갖고 있던 네. 그 사옥이 24년도 3월에 김우빈 씨가 137억 단순 토지 평당가로 1억 4,300 정도에 네,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 길 가보시면 진짜 아주 좀 진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건물에 낙서가 정말 많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거의 다 외국인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여기 인근에 또 BTX 옛날 숙소가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그 해외 팬분들이 어떠한 그 투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 건물 들렸다가 거기 옛날 살고 있는 그 숙소 아, 그 다가구 건물 앞에 사진 찍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가면 거기 삼겹살집 있잖아요. 네. 그 삼겹살집 이름이 뭐였지? 유정식당 맞죠? 유정식당 예. 피디님도 알고 있잖아요. 유정식당이라고. 아, 그리고 유정식당 갔다가 그 유정식당 가보면 거기 다 BTS고 거기 BTS 사람들이 와서 동영상 찍고 영상 통화하면서 밥 먹고 저희도 한번 먹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재훈님이 안 데리고 갔나 보다. 전 아니었어요. 하여튼 데려가 주세요. 거기서 가면 네네. 외국인들도 같이 있고 해서 여기 가면 아주 진기한 그 진기한 아주 구경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근에 또 그 매수 손님과 매도 손님 간의 네, 이제 네. 미팅을 근처에서 했었는데 네. 그 어떤 다가구로 보여지는 건물 앞에 한 6명 정도의 외국인이 네. 심지어 한 명은 가이드로 보여지는 분이 네. 막 사진 찍어주고 아 맞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그룹 밴드 있잖아요. 영국 밴드. 걷는 모습, 그 횡단보도. 비틀즈? 네, 비트즈 아. 같은. 그 거기 보면 뭐 그런 느낌처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도 좀 돌아와서 네네. 토지 평당가로 보면 비싸 보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게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면 연면적이 400평이에요. 대지평수는 98평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 1층이 여기가 레벨그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노출돼 있죠. 노출이 또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연면적이 사실상 100억 한 초중반에 그 신사역에 좀 가깝고 도산대로랑 좀 가까운데 연면적 400평을 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기는 주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기는 최근에 조사해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안 되고 10만 원까지는 네. 안 될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임대료를 저희가 계산할 때 저희가 보통 안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임대 평수랑 NOC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NOC는 거의 이제 건축 면적 기준인 거고 네네네. 보통 거기서 더 나아가면 실측을 하는 건데 임대 평수 기준은 10만 원이 안 되지만 NOC 기준은 되게 10만 원 넘죠. 전용 기준. 그렇죠.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임대 평수 기준으로는 10만 원이 넘진 않지만 네. 이 섹터의 되게 임차 수요는 높은 그런 섹터라고 저는 알고 있긴 맞아요. 합니다. 그게 400평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8만 원 정도로 잡아보잖아요. 그냥 먼슬리 한 번에 계산하기 네네. 쉽게. 네네. 8만 원 정도 잡으면 얼마죠? 3,200만 원이에요. 거의 캡이 한 2.8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3,200만 원 조금 더 받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또 주차도 좀 좋아요, 또 심지어.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연면적이 많이 높아서 이 정도 평당가면 오히려 연면적 단가로 봤을 때는 뭐 3천만 원 초중반대이기 때문에 잘 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우빈 씨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팬이기도 하고 네. 되게 잘 산 것 같아서 또 의미 있는 건물을 그래서 더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인근에 또 거래 사례가 네. 하나 또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몽갈비 건물이라고 몽갈비, 부르는 몽갈비죠. 예. 그 논현동 드셔보셨어요, 8-9번이 몽갈비?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맞은편에서는 네. 먹어봤지만 먹어보지 못했고 네. 네, 논현동 8-9번지도 매각이 됐습니다. 네. 이 건물도 사실 저희가 좀 보다가 좀 저희랑은 좀 연결이 안 됐지만 15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7천 꼴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건물을 매각을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매각이 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가격 그대로 매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트라이 했었을 때는 150억에 그냥 거래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네. 고민하시다가 이제 결국엔 더 높게 받아서 거래가 된 것 같고 이 건물 뒤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정식당이 있는 거죠. 그 여기 뒤에 가보면 낮에 가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건물 실제 가보면 건물의 형태는 되게 깔끔해요. 네, 클린하고 올바르게 올바르게 있죠.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층도 출입구가 또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되게 괜찮은 게 여기 맞은편 그러니까 을지병 사거리 도로를 주유소 기준으로 맞은편에 가보면 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도 건물이 보여요. 왜냐면 이게 살짝 올라가는 언덕길에 고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매우 좋은데 단점이 좀 있어요. 주차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코어도 뒤쪽으로 잘 빼서 전용률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는데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여기까지는 보면 조금 맞아요. 발렛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서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네네. 있죠. 방금 그래서 말씀하신 그쪽에는 발렛이 좀 잘 되어 있지만 네. 이쪽은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실제로 어느 정도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이제 그 몽갈비라는 임차사가 앞쪽까지 쓰고 있거든요. 테크 그쵸, 형식으로. 그래서 옆쪽 기계식 들어가는 입구 어차피 소형차들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뭐 G90 이런 G80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380평이나 됐는데 상층부 임차사가 봤을 때는 고객사가 오거나 미팅을 하거나 구성원들이 누군가 차를 대일 때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상층부 공실이나 임대료 수준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입지에 코너에 건물 손댈 거 없이 용적률도 이득을 봤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리즈너블하게 잘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례로 넘어갔을 때는 그 을지병원 사거리 섹터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에도 거래들이 좀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공통점은 대부분이 좀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이 된 건물들이 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논현동 67-7번지 네. 저희가 디얼 건물이라고 불렀던 그 건물이 결국엔 매각이 됐고 8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단순 토지 평당가로 1.18억 정도에. 그 되게 싸게 팔렸어요. 막바지.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제 클라이언트 분하고 같이 갔었던 건물이거든요. 투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 이제 디어라는 회사가 그 광고 서비스업 하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가서 실제 보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가 전용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격 조정이 되더니 갑자기 85억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팔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저렴하게 잘 샀다.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을
이 건물에 모시고 갔었는데요. 그분도 일단 당장에는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앞에 도로들이 사실 좀 4m 도로로 좀 좁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결국에는 좀 가격 조정이 돼서 빠르게 좀 매각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손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건물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쉽게 팔리기가 어렵거든요. 요새는 신축하는 게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80억대 그래도 을지병은 상호로 이면이고, 그리고 나름 여기가 좀 밸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엔터도 많고, 그렇죠. 그 광고업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거기 평당 이게 1억 2천이 조금 덜 되게 거래가 됐다는 거는 건물의 존용률을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보면 고 이성규 씨가 매입했던 건물도 있었고, 그거가 또다시 좀 매각이 돼서 또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가 또 매입을 했죠. 평당 2억 정도에. 근데 여기가 그 을지병원 사거리 기준으로 위쪽은 신사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신사역에 가깝고, 여기도 또 압구정에 가깝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래쪽은 논현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섹터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4개 섹터 중에는 11시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수길에 인접한 섹터가 네. 좀 제일 인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저쪽은 식비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쪽은 많이 어렵긴 하고, 금액대 볼륨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진목 자체도 저기는 신사동이고, 그렇죠. 여긴 논현동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다 신사동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압구정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네네. 이제 논현동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것처럼 수요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근에 또 매매 사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는 논현동 67-24번지가 68.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같은 경우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최근에 된 사례는 아니지만 2007년에 지어지면서 잘 지어진 건물로 당장에 손댈 거는 없어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70억 언더의 볼륨대에서 이 섹터에서 70억 언더에 살 수 있는 건물 중에는 괜찮게 매입하지 않았나. 잘 매입했죠. 네네,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가 이쪽 앞쪽으로는 반대편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도로로 나가는 쪽이 일방통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도로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쪽으로 일방통행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앞쪽으로 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접근성도 좋고, 2000년도 이후에 지어졌고, 네네. 70억 언더에 뭐 60억대 이 정도 자리에 뭐 4억 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투자 용도로 사기도 어렵고, 네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여기에 파킹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쪽 부근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 배우 이병헌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 BH 엔터가 실질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고, 광고 업종, 에이전시 이런 업종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IT 이런 쪽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거의 대다수는 엔터보다는 광고 업종이 더 많고, 네네. 최근 들어서 좀 대두됐던 게 저 몇 년 전에 이제 유재석 씨가 좀 매입한 사례도 좀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이제 유희열 소속사로 이적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인근의 맞은편 부지를 이제 매입하신 게 올 현금으로 사신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무려 뭐 그 당시에 앞뒤 건물 이것저것 해가지고 200억을 넘게 현금으로, 올 현금으로 이제 매입하신 그쵸. 거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안테나 건물 그쪽 라인 가보면 그 밑에 단차 때문에 지하층이 노출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앞뒤로 되게 그래도 좀 트렌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법을 보려면 예전에 이제 학동공원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섹터랑,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동양 파라곤 아파트 쪽, 그쪽에 부티크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거나 레퍼런스를 많이 삼을 때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면 이쪽 섹터에 한번 다녀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건축 트렌드가 이쪽이 좀 더 괜찮고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도 인 근처를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엔 좀 경사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예. 그래도 되게 그 경사지를 잘 활용해서 지은 건물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래서 되게 잘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보고 그 레퍼런스를 많이 참조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매입을 했지만 정말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스트락스가 이제 설계를 맡았는데, 저희가 그 남산의 어퍼하우스, 그다음에 청담의 어퍼하우스 설계했던 팀이죠.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건물 형태로 지어질지 그리고 이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또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유서 씨가 매입하기 전에 원래 그 전에 박태준 씨도 매입을 했죠. 웹툰 작가. 그쵸. 싸게 매입을 해서 신축 행위를 처음 한 건물로 네, 알고 있는데 처음 해서 시차액을 좀 어느 정도 보시고 그쵸. 훨씬 더 큰 건물을 매입을 하셨죠. 너무 좋은 건물로 또 뭐 신현주 씨도 매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신윤 씨도 22년도 5월에 네. 네네 85억 주고 건물을 사서 거기를 좀 사옥 형태로도 쓰고 그쵸. 일부 임차를 주면서 네. 사고 있는 건물이 또 인근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인근에 사옥으로 쓰시는 수요가 그렇죠. 사옥으로 네. 쓰는 수요가 많죠. 네, 앞으로도 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 보면 예전에는 이쪽으로 보통 이제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사옥 건물들이 많이 질비하게 한참 거래될 때 이 보조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 거의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투자하는 금액하고 조금 대칭 아닌 대칭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하려면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하거나 아니면 좀 사업적인 걸 좀 스타트업을 좀 해서 원래 적기 시작하다가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네네네. 당연히 인력 구성을 좀 많이 늘리잖아요. 빠르게 서비스를 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력 늘리는 거 이꼴은 또 공간이 생겨야 되고 그렇죠. 그 공간은 결국에는 좀 이론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도 어차피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네네네. 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럴 때는 공진율이 그렇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지표를 잘 생각해보면 역사상 최저금리였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죠. 그 당시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이 이제 독립 이래로 찍어낸 그 현금량 전체 금액 있잖아요. 그게 단 2, 3년 만에 40%가 코비드 시절 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막 폭등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투자도 너무 활발해지니까 거의 공실이 없었어요. 와, 여기도 임대가 맞춰주구나.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가 터지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스타트업이 대거로 폐업되고 뭐 저희 중개업들도 정말 많이 폐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공실률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다행히도 요새 좀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공실이 채워지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 네. 또 지금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게 9월에 지금 금리 인하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또 금리 인하에 맞춰서 또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또 그게 투자 시장과 그 말씀하신 스타트업이나 사무실 확장 그런 부분까지 이어져서 이 건물 시장의 공실률을 낮추는 그런 부분까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얼마 전까지 금리가 떨어질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물가와 다 고용률이나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 금리를 낮출 때는 아니다라는 또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 확률로 나오는 지표들이 점점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좀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이 나와서 또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현재 내부 분위기를 또 얘기하는 그런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저도 투자에 또 관심이 많아서 팔로우하고 있는 그 보고서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확실히 좀 떨어졌다. 네, 떨어졌다라는 동결로 내용들이 가겠네요. 좀, 어차피 인상보다는. 네네 뭐 비둘기파니 매파니 하는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네. 좀 예전에는 9월 인하 확률이 많이 높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잭슨홀 미팅 발언에 따라서 그 9월에 대한 방향성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좀 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좀 돼서 저희도 이제 금리 격차를 조금 더 줄이고 저희도 한 차례 더 인하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저희 나라 이제 금리가 그래도 작년 뭐 재작년
2022년도 하반기 이럴 때는 금리가 임대업 기준으로 6% 7%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 최근에 대출 일으킨 클라이언트들 보면 2.91이 영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은행에서. 네네. 뭐 그렇게 받으신 분도 있고 보통 3% 초중반 받으니까 되게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성적인 프리미엄이 막 발생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뭐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는 시기에는 되게 좋은데 조금 더 매수세가 더 높아지려면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 좀 그러한 지표들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나름 그런 거 공부를 하시나 봐요. 또 건물 외에 또 네. 재테크나 재테크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새 재테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주거 정책 관련해서도 주거 정책도 네네, 그렇고. 나오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네.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또 재테크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져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재영님한테 현금이 50억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30억. 30억 30억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달콤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건물 시장에 있어서 그런지 건물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투자를. 물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자가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만약에 자가가 없다면 자가를 먼저 마련하고 건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가가 있는 상황에서 30억이라는 조건이 달리면 그때는 건물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건물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받고 일부 이자 비용을 내고 남은 실제 세후 수익 기준으로 그 세후 수익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내용이네요. 대표님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30억 정도가 있으면 저는 이제 좀 폭넓게 볼 것 같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바구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옮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옮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건물 투자를 뭐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건물이 너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잠깐 넣었다가 또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빼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저는 코인은 잘은 모르지만 코인이 갑자기 좀 폭락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조금 폭넓게 볼 것 같고 그냥 무조건 정답을 정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또 열심히 또 해야죠. 그래서 조금 더 오다보면 그 또 학동역 부근에 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학동역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거래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논현동 82번지 푸른 빌딩도 매매가 됐습니다. 네. 117억에 네. 거래가 됐고요. 네. 결국에는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명도가 된 건물이어서 사옥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보였던 건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아요. 북향 코너에 맞습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 앞도로도 6m고 옆도로도 6m고 코어도 옆에 있고 주차장도 자주식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이 지하 1층부터 6층이고 또 2012년도에 건물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중률도 어느 정도 다 풀러 채우고 건물 손댈 곳도 없고 앞도로가 또 이 양방통에 이어서 도로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차량 인허도 너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외관적이나 이런 게 조금 올드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이거야 뭐 외관이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입지들은 사옥으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0억대 초반에 이런 정도였으면 정말 좋네요. 이게 원래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한 120억 정도까지 트레이드 됐다가 마지막 클로징 할 때 한 33억 정도 더 내고를 해서 117억 정도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변에 이제 항동가를 갔다 왔거든요. 평양냉면집. 평양냉면집.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저장만 해놓고.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아해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향동가라는 평양냉면집 가서 그 제육도 먹고 하면 되게 맛있습니다. 어떤 쪽에 평양냉면?
난이도가 난이도라고 네네. 하면 미들급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평양냉면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을밑대. 네네. 이런데 너무 세요. 그렇죠, 그렇죠. 거긴 진짜 물 같은 느낌이 네네.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데는 이제 우레옥을 제일 좋아하고. 우레옥 좋죠. 네, 우레옥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이가야. 나이가야도 맛있어. 네, 나이가도 맛있고. 향동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는데 평당 한 1억 6,700 조금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10번 출구 나와서 바로 올라가는 쪽이니까 준주거라서 북향이기도 하고 용적률이 호용으로 한 360%까지 올라가니까 그래도 꽤 잘 산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사옥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지금 용적률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대수선을 해도 괜찮고 주차 대수가 남아있다면 중축해도 괜찮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100% 초반에 잘 매입한 것 같고 이쪽 대로변을 또 가다 보면 저희도 유명하신 분이 또 건물 매입한 사례가 있죠. 스타 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네. 강사가 매입한 사례가 있죠.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매입한 지는 좀 됐고 이제 18년도 1월에 320억 당시 단순 평당가가 1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었는데 네. 거기가 커피빈 건물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거기가 신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철거도 다 진행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건축 행위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건축 행위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앞에 붙어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그 연면적이 거의 2,000평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 부분도 다 완료가 됐을 때 그 완공된 모습이 기대되는 건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가치만 봤을 때 대주 평수가 300평이 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최소 평당 2억 5천 정도는 될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거의 근 1,000억 가까이 되는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뭐 주거용 부동산, 이 건물 이런 모든 가치를 다 봤을 때 1,000억이 넘는 정도의 수준의 자산을 갖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례를 좀 봤을 때 네네. 좀 언주역 인근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가 68평 정도 되어서 단순 토지 평당가가 1억 3천 정도 되는 건물인데 뭐 100억 언더에 언주역에서 역세권에 있는 건물로 봤을 때 또 괜찮게 매입하지 않았나. 이게 입지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가 섹터가 임대료가 좀 많이 덜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섹터이긴 해요. 네. 여기에 임대 들어갈 바에는 좀 학동 위쪽 그렇죠. 혹은 또 뭐 역삼역 인근 혹은 또 맞은편 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 상권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하고 코어가 좀 많이 애매해요. 코어가 이렇게 꺾어서 돌려서 이렇게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할 때 이게 그대로 쓰려면 코어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공사 비용 들어가고 뭐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승계 조건으로 그냥 그대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분도 그냥 입지가 좋잖아요. 역세권이고. 그래서 좀 자사도 좀 파킹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건물 매각하신 분이 원래 건물 내놨다가 들어놨다가 몇 번 반복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 근데 그만큼 입지가 좋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매입하셨던 분이 19년도에 57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별다른 뭐 건축행위 없이 그대로 대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유통처럼 이렇게 파는 거죠. 제조 트렌드가 아니고 샀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이 자산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좀 먹잖아요. 계속 먹다가 그냥 그대로 이 유통 단가만 붙여서 파는. 그래서 이제 강남의 시세 차익이 19년도에 매입해서 2025년 이제 뭐 평균적으로 잘 매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건 여기까지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좀 해보기도 했는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1월부터 7월까지 매매 사례를 네. 정리를 하면서 네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번에는 또 네. 논현동 외에 네. 다른 지역을 네, 다른 제가 지역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네네. 더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